예, 이번 한 주는 신년 특집으로 전략을 좀 큰 그림의 2019년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제부터 장개장하면서 역시 밀려왔고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갈등이 과연 해소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켜켜이 쌓여 있는 악재들입니다. 끝없는 대외 변수라는 얘기가 참 적확한 표현인데요. 예, 그런 가운데 연초 시장 변수들 투자 아이디어 찾아봅니다. 오늘은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 큰 시각들은 이게 단기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오래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제스처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상당히 좀 누그러들어서 일단 봉합 정도의 이 결과들을 90일 휴전 안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 그 12월 초에 이제 어떤 잠정적으로 유예 기간을 갖자라는 식으로 해서 한 달 정도는 조금 좀 편한 흐름을 보였다 생각이 들지만 이제 한 60일 정도 남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60일은 조금 이제 격동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특히 지난 연말보다는 이제 새해가 되었고 이 새해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진행된다라면 양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상대 측에 대한 어떤 편의를 봐주기보다 우리가 지금 아쉬운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크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양측에 대한 마찰이 더욱더 심화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같은 불효가 어떤 그런 우려가 어제 어떤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녹아 들어왔었기 때문에 결론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양측 다 어떤 극단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는 쪽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2월 이달 1월 7일 날 중국에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분위기가 좀 좋아서 잘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데드라인이 3월 초인데 1월 7일 날 손잡고 끝냅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또 이제 1월 말에 모든 것을 끝내보겠다라는 쪽에 대한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낸 이후 그 다음에 양측이 각자가 무엇을 준비하느냐도 더 중요하다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 협상의 데드라인이 이제 2월 말인 만큼 이제 이 협상에 대한 결과의 내용은 고스란히 3월 초에 있을 중국의 양회에 2019년도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방향에 녹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양측에 대한 합의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양측의 합의를 토대로 한 미국과 중국의 각자의 어떤 경제 전략의 변화가 생기느냐 이 점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드리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슈와 함께 이제 가장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전반적으로 미리 누르고 있는 이슈가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국도 그렇다는 얘기고 어제 이제 중국의 PMI 하나가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를 확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 글로벌 경기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둔화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는 건지요? 네. 다가오는 둔화나 침체를 계속적으로 부정할 수만은 없겠죠. 결국은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지난 10년의 경기 호황을 누려왔었기 때문에 성장 정체 및 어떤 둔화 그리고 이제 침체에 대한 부분 등의 가능성을 마냥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 미국의 경기 침체 국면을 분석을 했을 때 이 경기 침체 발생 1년 전 가장 눈에 들어왔었던 어떤 지표를 살펴보면 각종 경기 침체 선언 이전에는 가장 경기가 좋았을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소비라든지 생산 지표 등이 뚜렷한 문제를 전혀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 선행적 성격이 짙은 주가 수익률이나 그리고 기업 이익 측면에 있어서는 항상 1년 전부터 먼저 약세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아직 우리가 실적은 확인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2018년도 수익률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미 마이너스로 꺾인 상황이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정도의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걸러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마치 경기 침체라는 것 이꼬르 금융위기, 외환위기, 경제위기 등과 같은 다소 좀 무질서한 경기 침체와 좀 동일선상에서 보시는 경향 등이 있는데 이런 무질서한 경기 침체는 어떤 초과 수요라든지 공급 과잉 등등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고용이나 기업 파산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것이 마치 이제 무질서한 경기 침체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 10년 경기 호황의 이면에는 어떤 생산성에 대한 향상이라든지 유동성 효과 등이 담겨져 있는 만큼 현재 그렇게 버블이 커져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맞다. 하지만 무질서한 경기 침체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순환적 침체, 즉 소프트 패치에 대한 성격이 좀 더 짙다라는 쪽으로 생각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연초에 지금 이제 거시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지표로 보게 되면 뭐 유가는 여전히 하락세이고 또 1월에 이제 당장 미국에 또 FOMC가 있어서 금리 동향도 그렇고요. 거시 변수 가운데 주목해봐야 될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방금 전 말씀하신 두 가지 변수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4분기 이후에 생각보다 국제 유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만약 현재 2019년도 이후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유가 흐름이다라면은 상당히 부정적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2013년도와 14년도에 있었던 디플레이션 리스크와 동일선상의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고 네. 이는 우리 경제 또 수출에도 상당히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 보고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의 어떤 유가 흐름이 어떤 수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보다는 어떤 공급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다소 좀 반영된 측면이 강한 만큼 상반기 중에는 유가는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크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금리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이 연초부터 다소 좀 부진한 어떤 우려를 지금 시장에서 낳고는 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채권 시장은 초강세입니다. 결국 현재 정책 기조와는 대조적으로 시장 금리가 이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환경에서 비롯된 상대적인 주식에 대한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의 힌트를 찾아야 될 필요가 크고 지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주식 대비 채권이 너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돈들이 일시로 이동하면서 주식이 무너졌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채권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이제는 또 주식도 상대적으로 좀 싸다라는 느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변화와 어떤 밸런스에 대한 변화 등이 1월과 1분기 중에 좀 발생되느냐가 우리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할 게 많네요. 그다음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사실은 이제 다들 좀 불안하니까 채권 쪽으로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안전자산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미리 좀 움직인 사람들은 채권에서 수익을 좀 냈고 그렇습니다. 이 주식 쪽에 또 좀 매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뒤늦게 사실은 또 채권 쪽에 가면 고생할 수도 있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올해 이제 흐름들이 다들 나쁠 걸로 이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뭐 괜찮을 수 있다는 흐름도 있고 국내 주가는 이제 제가 센터장님 그 인터뷰하신 내용들 좀 봤는데 뭐 밑으로 더 이상 떨어질 국면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본 기억이 났는데 지금 레벨이나 앞으로 우리가 좀 여겨질 수 있는 지지선 혹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선은 지난해 이맘때는 제가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네. 오히려 정반대로 제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되었었던 부분은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레벨업되었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지수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스피가 지난해를 제외하고 2012년도 이후에 항상 이맘때는 2000선에서 계속 맴돌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를 아래쪽으로 이제 위협하는 상황을 이제 항상 발생을 해왔었는데요. 문제는 지난 5, 6년 동안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 상황을 보게 되면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90조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고 2011년도, 12년도에는 한 130조 정도의 영업이익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00조 원으로 레벨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레벨업이 되었지만 왜 지수 밴드는 5년 전, 10년 전에 썼던 밴드를 그대로 써야 되냐라는 거죠. 결국 지수에 어울리는 이익에 어울리는 지수의 영역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이 봐도 된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시장이 강세장으로 갈 거니 낙관합시다라는 쪽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우받아야 될 정점 가치보다는 지금은 조금 많이 밑돌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우리 코스피의 평균 지수가 2,350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가 2311로 2년 동안 코스피 평균은 2300에서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제시하는 거는 올해의 평균도 한 2300 정도가 적정한 지수 수준이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평균보다는 많이 처져 있는 구간이니 적어도 평균에 수렴할 때까지는 사자에 대한 관점, 오히려 고민은 그 정도 수렴한 이후부터가 오히려 될 수 있는 상황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해 연초에는 다들 좀 장밋빛 전망이 우세할 때 조금 우려를 나타냈던 시각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당시에도 네. 저희가 제시했었던 네. 코스피의 평균 지수가 2,470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때는 좀 고평가돼 있었다. 그렇죠. 그때는 네. 제가 2,470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지수가 2,600에 와 있는데 어떻게 예. 2,470일 수 있냐라고 해왔었는데 오히려 그보다도 평균은 더 떨어진 상황이죠. 예. 결국 지난해 우리가 평균보다 더 떨어지게 된 이유는 19년도에 대한 우려를 이미 지난해에 충분히 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부터 어떤 새로운 위험을 걱정하면서까지 어떤 리스크에 대한 물론 리스크는 관리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움츠러들 필요도 없는 구간까지 우리는 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실적 얘기를 하셨으니까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역시 반도체도 지금은 뭐 다 안 좋다는 얘기가 일색인데 여기도 좀 역발상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지난 10년 그리고 5년 사이에 IT 중심의 어떤 산업 재편이 있어 왔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쏠림이 워낙 심화되었었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 매력을 부활시키기란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 및 그 관련 실적이 다소 좀 주춤해진다라고 해서 투자의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될 필요는 없다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반도체 관련 주식 등은 반도체 경기와 연동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한국 지수를 대표하는 인덱스 성격에 대한 주식에 더욱더 어울린다. 결국은 기대 수익률을 지수 수익률 정도와 지수 수익률과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좀 더 필요한 때라고 판단합니다. 올해 이제 주요한 그 상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해 MSCI 중국 A주가 편입됐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추가로 확대되거든요. FTSE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조적인 외국인들 수급이나 이런 데 부담을 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데 외국인 수급을 포함해서 국내 증시에 좀 위기 요인 또 기회 요인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지난해 같은 네. 경우에 중국의 A 주식 편입 여부가 우리 증시에 외국인의 이탈을 유도했었다는 측면보다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구는 미국 우량 채권 등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 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신흥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의 이유였었던 만큼 금리가 안정되고 나면은 이탈될 수 있는 자금은 오히려 제한을 네. 받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려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다라면은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유가 요인이다라 보고 있고요. 네. 유가가 회복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도 감소하고 이익도 감소하는 만큼 가장 경계해야 될 요인이다라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다시 말해서 성장 산업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산업도 그렇게 발견하기 어려우니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지 정책적 기조 등에 대한 변화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산업 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산업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하나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너무 바텀 논리에 대한 접근보다는 오히려 탑다운에 대한 논리로 적정 가치보다 조금 많이 밑돌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선제적 대응과 빠른 어떤 엑시트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때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예. 그럼 전략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대한 큰 그림들은 그려주셨는데요.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그 정도의 어떤 기회 요인들, 저평가 영역이라면 시장 공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가장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박스권에 대한 네.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상단이 막혀 있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먼저 느끼시는데 박스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하단도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싶었을 때 오히려 기회 요인을 찾는 자세가 좀 중요한 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제가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고퍼 주식 등에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바이오 주식이 자꾸 들썩거리고 예. 또 전통 기업들 중에 고퍼에 해당되는 조선, 건설 이 주식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는 정책 기대감도 있겠지만 금리가 만들어주게 되는 상대적인 투자 매력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는 다양한 정책 테마 그리고 스토리가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산업으로 추려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올 한 해 그림들 쭉 그렸습니다.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들은 차차 시간을 가지면서 좀 디테일하게 또 앞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2부는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